안녕하세요.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7주차 첫 시간 가장 멀면서 가까운 나라 핀란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미녀들의 수다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그 따루 살미넨이라고 하는 그 핀란드 여자분이 한국말을 참 잘한다. 아마 이렇게들 생각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보다 훨씬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환경연합 홍보대사도 하고 한국어 홍보대사, 서울지방청 명예검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분이 이제 최근에 쓴 책이 가장 가까운 유럽 핀란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루 씨가 이털남이라고 하는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털남이라는 게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다 해가지고 한국의 진보정당은 핀란드에서는 보수다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러니까 진행자 김종배 씨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새누리당은 어떠냐고 묻자 아예 그런 당은 없다. 이렇게 돌직구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그 핀란드에서 그 2020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1등이 사회민주당, 중도 좌파입니다. 그 다음에 4등, 5등, 6등, 7등, 이 전부가 다 그 사회주의 계통의 정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핀란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편하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핀란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에 난 거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핀란드 분이 월급을 한 달에 853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한국 사람은 500만 원을 이렇게 이제 받는데 한국 사람은 월 급여의 26% 정도를 세금이나 복지로 지출하는 반면에 핀란드 분은 42%를 지출을 합니다. 그 대신에 핀란드 분은 연금의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60% 정도 됩니다. 이 60%라는 얘기는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하면은 은퇴 후에 6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율이 24%가 됩니다. 24%면 어떻게 살죠?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부담하는 건 6%고 사용자가 퇴직금 이런 명목으로 18%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요, 핀란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 부양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연금을 받아 충분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보험도 안 내고 보장성 보험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1년에 연봉의 한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교육비도 안 내고 의료비도 거의 안 내고 부모님 봉양도 안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한 25%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낼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다. 어느 것이 더 난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멀고도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 핀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민족적 특성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핀란드 하면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의 반도에 속하는 나라는 세 나라입니다. 첫째가 스웨덴이고요. 그 다음에 덴마크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이 세 나라만 엄격한 의미에서 스칸디나비아 3국이고, 그 근제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 바이킹족이 있죠. 바이킹족이 이 세 나라만 바이킹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핀란드는 핀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합쳐져서 우리가 노르딕 5개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노르딕 하면은 핀란드, 아이슬란드가 포함이 되고,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면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를 말한다. 그런데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핀족인데 이게 우랄어족이에요. 우리 옛날부터 배울 때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하냐면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랄족하고 알타이 어족과 그 다음에 고대 아시아 어족의 중앙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 이렇게 했었는데, 핀란드가 우랄어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랄어족은 예를 들어서 영어권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부치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같으면 한국에 하면 인 코리아하고 전치사를 붙지, 우리 전치사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국은 한국에 하고 후치사가 붙습니다. 한국 뒤에 분다. 그래서 이제 후치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랄어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속격 명사 어수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 같으면 맵 오브 코리아, 한국 지도다 하면 맵 오브 코리아 그러는데, 우랄어는 한국의 지도 해가지고 속격이 먼저 오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말하면은 영어는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먼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잖아요. 원래 핀란드어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핀란드가 스웨덴이라든지 러시아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니까 이 어수는 영국식으로 바뀌었어요. SVO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은 우랄어족의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2004년에 서울에서 몽골 반점 동족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몽골리안 협력 벨트를 조성한다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요, 유럽에서 핀란드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가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웃기는 얘기를 하면 유럽 민족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민족 하면은 헝가리하고 핀란드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핀란드는 말하면 몽골 반점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되죠. 그런데 그러한 영향으로 핀란드에는 곰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곰신앙이 있잖아요. 왜? 당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웅녀잖아요. 이제 이런 그 곰신앙이 핀란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제일 좋은 맥주 하면은 까르푸라고 그러는데, 이 까르푸라고 하는 것이 말하면 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에서는 곰신앙이 있고, 곰이 죽으면은 영물로 해가지고 그 장사를 말하면 성대하게 지내는 이런 것이 핀란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곰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핀란드에서 가정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그냥 신발을 신고 이렇게 현관에 들어가지 신발을 벗지 않는데 핀란드 사람들만 신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핀란드 가정에.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참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핀란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우나지 않아요? 사우나. 한국 가면은요, 찜질방.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한국 사람하고 핀란드 사람 때문에 지옥을 우리가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하고 핀란드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지고 불지옥에 떨어뜨렸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찜질을 하고 사우나를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옥을 우리가 리모델링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제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젓갈은 아니고 약간의 청어라든지 이런 거를 발효시켜서 먹는 걸 보면서 많은 그 동족애를 느끼는 것이 바로 핀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핀란드도 샌드위치가 되는 이 반도 국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대륙과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중간에 있는 샌드위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요침을 몇 번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930번 정도 요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 힘으로 망한 게 30번이고 900번은 여자들이 아기를 들쳐업고 이렇게 말하면은 피난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도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가 여성들이 세고 두 번째는 그 정보통신이 발달되어 있다. 언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반도 국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핀란드와 한국의 그 공통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음악에 그 한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핀란드도 한국은 일본한테 36년간 지배를 받았고요. 핀란드는 스웨덴한테 약 한 700년 정도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로부터 100년간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한이 민족의 그 정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 4월에 국립무용단에서 핀란드 안무가 테로 사리넨에게 그 효리라고 하는 그 무용을 이렇게 연출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 무용을 보고 난 많은 사람들이 참 핀란드하고 한국은 그 한의 문화가 공통된 거구나라고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의 춤은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와 비슷하게 한이 맺혀 있는 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정보통신의 나라죠. 요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핀란드 하면 뭐예요? 노키아. 한국 하면은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말하면은 그 휴대폰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핀란드, 한국 그렇죠. 그래서 그 국가별로 스마트폰 이용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세계 1등이 핀란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핀란드다. 이게 정보통신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라는데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신호 국가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봉수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봉수대에 말하면은 봉수 신호 체제가 5비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5개 불이 다 연기가 다 나면은 적군과 교전 상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불이 오르면 연기가 오르면은 평상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2개, 3개, 4개 이렇게 불을 밝히는 봉수대 역할이 이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신호, 이게 반도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죠. 또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정랑이라는 게 있는데 3개가 다 올려져 있으면 주인이 출타하고 없다. 3개가 다 내려져 있으면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돌아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나라가 이 반도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이나 그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핀란드화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핀란드화라는 건 뭐냐면 큰 나라 안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국가가 자신도 모르게 말하자면 갈팡질팡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는 분명히 유럽연합의 가입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유럽연합에 속하고 군사적으로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이중적 성격을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핀란드화다 해가지고 핀란드를 폄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런 형편이 있지요.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그 말하자면 태평양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 보고 물론 가입을 하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한국이 지금 여기에 가입할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 인도 태평양 나토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중국은 또 너희들 그 이쪽에 한번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은 중국을 잃을 각오를 해라. 사드 보복 같은 걸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핀란드화를 걱정하면서도 핀란드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 국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이 강하다 그러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여성 국가 하면은 핀란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유리천장 지수를 이렇게 매겨보면은 핀란드가 1등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핀란드에 지금 산나 마린 총리라는 여자분이 34살 되신 여자 총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게 중도당이 있고 좌파 동맹이 있고 녹색 동맹이 있고 스웨덴 국민당이 있는데, 이 5개 정파의 모든 수장이 여자들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 지금 핀란드의 그 내각을 보면은 장관직이 19분이신데 19분이 이제 장관직에 있는데 그 중에 12명이 여성입니다. 이게 장관 19명 중에 12명이 여자고요. 국회의원이 200명 중에 약 84석이 말하자면 여성 의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국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산나 마린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 총리를 보면 34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논란의 대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노브라의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여자 천상 여자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좀 경망하다라는 표현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서는 야, 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8월 2일 날 자기의 그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한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19명 중에 12명이 여성 장관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여성 천하의 나라다라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세계 최초로 1906년에 여성 피선거권이 이렇게 허락이 된 이후에 지금 전체 의석의 200석 중에 84석이 여성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2010년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할로넨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셨는데 국무총리도 총리도 여자가 당선이 되고요. 또한 국회의장도 여자가 당선되는, 이거 뭐 삼부 요인을 다 여자들이 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여성 천하라고 하는 그 핀란드가 이제 가장 그 어두운 측면을 보면은 가사 분담을 이렇게 보면은 남자들이 그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게 약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밖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집안에 와서도 가사 분담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안 도와준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여성 천하는 바깥에는 여성 천하, 가정에서는 남성 천하, 마지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란드 어떤 나라냐? 우선 이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면적은 남한보다 한 3배쯤 큽니다. 약 33만 8천 평방킬로미터. 남한인데 넓이는 한국의 3배고 인구는 550만으로 한국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핀란드인들은 한국인보다 30배 넓은 땅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널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GNP를 보면은 4만 한 9천 달러로 남한의 1.5배입니다. 한국에 한 3만 한 2천 달러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민족은 말하면은 이 핀족이다, 바이킹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종교는 누터교를 대부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인데 사울리 니니스트로라고 하는데, 이분도 재밌는 게 작년 재작년에 자기보다 29살이 연하인 부인 앤니 하우키오하고 결혼을 해서 작년 재작년에 늦둥이를 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남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인적 물적 교류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핀란드에 수출하는 거는 한 1억 8천만 불 정도 되고요. 수입은 8억 4천만 불 정도가 돼가지고 수입이 수출보다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은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입액은 우리가 선박용 부품하고 정밀화학 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핀란드의 한국 교민 수는 약 600명 정도가 있는데 영주권자는 약 한 15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핀란드 하면은 우리가 항상 핀란드 따로 가지 않잖아요. 북유럽 4개국 갈 때 묻혀서 가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하시면서 느낀 소감은 대개 다 어떤 건가요? 가서 보면은 노르웨이가 제일 잘 삽니다. 말 그대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만 불 되니까 잘 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덴마크하고 스웨덴은 비슷하게 삽니다. 이 두 나라는 비슷하게 사는데 핀란드가 좀 가난하다는 표시가 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딴 두 나라는 국민소득이 한 6만 달러 정도 되는데 핀란드는 한 5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핀란드는 스웨덴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오래 받아가지고 조금 그 가난한, 이제 이 4개국 중에서는 조금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4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부 다 누터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그 덴마크하고 노르웨이는 루터 복음교를 믿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그냥 루터교를 믿는데, 루터교와 루터 복음교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가 그 복음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히 오직 예수만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교고, 루터교는 예수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루터교. 그래서 노르웨이고 덴마크는 좀 기독교가 강성한 나라라고 본다면, 핀란드하고 스웨덴은 교리상으로는 좀 약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517년에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면죄부라는 것을 과연 팔 수 있느냐? 말하면은 우리가 죄 짓고 돈만 있으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이렇게 를 갖다가 붙이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루터교라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종교 이름에 내 이름을 붙였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편의상 루터교 하는데, 루터교는 그 북유럽에 가장 강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북미에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에 그 교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핀란드의 여름과 겨울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핀란드 하면은 나라 전체를 되게 가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헬싱키를 많이 가잖아요. 헬싱키 자체는 핀란드 중에서 제일 남쪽에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영향을 받아서 서울보다 약간 추운 정도지 엄청나게 추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북극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백야와 극야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야라고 하는 거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거, 일조 시간이 19시간 정도, 해가 19시간 떠 있는 정도를 우리가 백야라고 그러고, 또 겨울에는 또 어때요? 해가 완전히 가지고 밤만이 계속 뜨는데 일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이하로 들어가는 것이 극야다. 그래서 해와 달이 공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에서는 가장 그 재밌는 축제가 하지의 백야 축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도 핀란드는 어떤 나라예요? 핀란드는 북극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수가 깡깡 얼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차가 그 빙판 위를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그 얼음을 깨는 새빙선이 다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제 백야와 극야의 현상 원리를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구라는 게 말하자면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하루 종일 비치는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 이것이 극야로 이루는 그 지도상의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핀란드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오로라죠. 오로라라는 것은 라틴어로는 새벽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오로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아무나 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왜 저 백두산에 갔을 때 그 백록담을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게 안개가 끼지 않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거고, 마찬가지로 핀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보면은 엄청 재수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핀란드의 호텔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천정이 뚫려서 오로라가 나왔습니다 하고 비상벨이 울리면은 호텔에서 그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호텔도 나타나는 이런 그 말하자면 관광 상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잘하는 것이 말하면은 핀란드 하면 뭐예요? 산타크로스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핀란드의 그 북쪽 지방에
노바니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산타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핀란드는 이 산타 마을로 관광에 대박을 받죠. 어린이들 같으면은 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이제 산타 마을인데 사실은 산타 마을은 핀란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북유럽 5개국에 전부가 다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제일 잘 알려진 게 그 핀란드의 산타 마을이 가장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구에 노르웨이에도 산타 마을이 있고 말하자면 스웨덴에도 산타 마을이 있고 다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타 마을의 특징은 12개국어로 그 어린이들의 편지에 항상 답장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핀란드 하면 어떤 나라냐?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땅 넓이가 1인당 땅 넓이, 이게 전체 땅 넓이는 우리나라의 3배지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차지하는 땅 넓이는 1인당 땅 넓이는 한 30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널널하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를 이렇게 보면은 핀란드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행복 지수 1위 나라다. EU의 혁신 종합 역량을 보면은 세계 2위, 맞으면 유럽의 2위다. 세계 투명성 지수를 보면은 세계 3위다. 성격차 지수를 보면은 낮은 순위를 보면 세계에서 3위고 빈곤율이 낮은 거는 3위고 사회 발전 지수는 4위고 그 다음에 국제 학업 성적도를 보면 대개 1등에서 5등 사이에 들어있고 세계 자유지수를 보면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되는 거면 1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땅도 높고 그리고 또 여기를 여자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청렴하고 남자들보다는 깨끗하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의사들 보고 물으면 여기가 뭘로 유명해요? 세계적인 그 치아가 건강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자일틀검이 나오는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베스트 국가 순위를 보면 핀란드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올림픽 메달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하면은 핀란드입니다. 왜냐하면 핀란드는 이게 하계 올림픽보다는 동계 올림픽, 맞으면 스키라든지 스케이트가 세계 1위, 그러니까 1인당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인당으로 보면은 세계 1등의 금메달을 받는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깨끗한 나라, 부패가 없는 나라 하면은 핀란드다, 세계 2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그 공직 비리가 빵이다. 대부분 여자들이 말하면은 정치를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핀란드의 경쟁력을 이루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힘의 원천이 어딘가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도덕이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도덕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핀란드 이원 집정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와 검찰이 상호 견제 속에서 도덕을 키워왔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등 어디냐? 핀란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 혁신 지수를 이렇게 평가한 걸 보면은 핀란드는 한 대개의 경우 한 5등에서 6등을 가사가로 밀린 적이 상위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 이제 복지국가 핀란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핀란드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리셨어요?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그 사회복지 지출 비용이 30.8%, 그래서 세계
2위에 달하는 나라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한국은 지금 복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됩니다만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한 10.4%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가 복지가 좋으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북유럽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형 모델이 있고, 앵글로색슨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럽 모델이 있는데, 남유럽 모델은 우리가 잘 아는 피그스라 그러잖아요. 포르투갈, 맞으면은 이태리,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 그러니까 이제 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망하는 모델이 남유럽 모델이고 흥하는 모델이 북유럽 모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북유럽 모델, 남유럽 모델은 벌지도 못하면서 복지만 하는 모델이고요. 북유럽 모델은 성장을 중시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모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핀란드는 그 중앙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몇몇 정치인들께서 제시한 기본 소득 모델 실험이 있습니다. 이건 핀란드에서 제일 먼저 했죠. 2017년 1월에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성인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매달 72만 원씩 그냥 무조건 주고 취직 후에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봤어요. 했는데 작년에 평가에서는 실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소득은 왜 주냐면은 기본소득 받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그 마중물로 해가지고 더 나은 취업 자리도 구하고 뭘 허락했는데 고용 증진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5월에 다시 이걸 평가를 해보니까 성공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성공으로 결론 냈다는 거는 그건 동일해요. 맞으면은 기본소득을 받았다고 해서 고용 증진 효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력 효과는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든지 건강하도 느낀다든지 집중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맞으면 실업자들이 맞으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데는 그래서 당장 그 취업률이 느는 건 아니지만 맞으면 미래에 대한 취업률을 증대시키는 간접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핀란드에서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이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를 모방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이 기본소득을 갖다가 시행을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이제 네덜란드도 검토하고요, 이태리도 검토를 하고, 인도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전 세계에서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기본소득 시행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 있다. 이것이 이제 그 핀란드가 한 그 실험에 그 자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제도 이제 시험에서 말하자면 그 OECD 국가 중에 1만 달러 이상 기본소득을 지급이 가능한 국가를 보면은 룩셈부르크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실험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곤율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계에서 빈곤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핀란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높은 나라가 OECD에서는 이태리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기본 예를 들어서 빈곤율을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였었던 옛날에 러시아가 전체 OECD를 빼고는 제일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도, 막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유럽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럼 남유럽 경제 모델 하면은 우리가 피그스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이탈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북유럽하고 남유럽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피그스라는 나라들은 대개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조상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관광 산업하고 일반 서비스 산업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북유럽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으면 에리슨이라고 하는 통신 장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케아라든지 이런 게 있고, 덴마크 같으면 제약회사들이 많죠. 왕구 회사도 있고요. 핀란드 같으면 노키아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일해서 나눠 먹는 나라는 북유럽 모델이고, 놀면서 나눠 먹는 나라는 남유럽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복지 이전의 생산 시스템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북유럽 모델에서 특히 핀란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우리가 그 진보와 보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민주 시민의 기본 가치관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평등 사상이죠. 그래서 이 평등을 가치의 기본으로 삼는 정치 집단은 우리가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말하자면 평등을 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복지국가. 그래가지고 평등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공무원도 많이 늘리고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평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말하자면 보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평등보다는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자유다. 그래서 뭐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추구를 해야 되니까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담당해라. 야경 국가가 되라. 그 대신에 세금을 적게 줘야 된다.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교육도 잘하는 사람을 말하면 창조성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향하는 목표는 효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일방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서 우리가 우익이라는 단어를 쓰고 좌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두 날개가 있어야 새가 나르는 거지, 좌측만 있고 또는 우측만 있어가지고 새가 나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러면은 평등을 추구하는 이제 말하면 진보, 큰 정부를 추구하는 진보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높이고 하는 그 보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면은 이 큰 정부를 추구하는 진보는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보수가 자유를 추구하는 말하자면 보수. 그렇다면은 보수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서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서 많은 사람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진보적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하고, 이것을 갖다가 옛날에 그 말하자면은 그 전체주의적인 생각, 공화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이 오늘날
보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는 대체적으로 이 진보적 시각에서 말하자면 정치도 하고 국민들이 도덕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교육은 형평교육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민주주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수업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시샘말로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평등 교육을 추구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디딤돌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핀란드에서는 공부 못하는 애한테는 좀 더 높은 디딤돌을 주고, 공부 잘하는 애는 아예 디딤돌을 빼버리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교육이, 이게 바로 형평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 교육을 얘기할 때 평등교육이 아니고 형평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하자면은 뺑뺑이를 돌린다라는 거는 평등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말하자면 우열차가 나는데, 그래서 핀란드 교육을 보면은 학생들의 성적 편차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과외를 시켜서라도 높이려고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방임해버립니다. 너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줄이느냐 하면은 학생 간의 편차를 줄이고, 그 다음에 학교 간의 편차도 줄이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평준화된 교육 시스템을 갖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학교 간 차이도 많고 학생 간 차이도 굉장히 높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핀란드에 가서 이제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거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의 나라 하면은 핀란드를 들고, 두 번째는 한국을 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 거냐? 공부 잘하는 애를 많이 만들자라는 게 한국의 교육이고, 핀란드 교육은 공부 못하는 애를 없게 하자는 교육이 핀란드 교육.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교육이고, 이게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면은 핀란드는 형평성 교육,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라는 게 핀란드의 교육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OECD 국가 영역별 국제 비교를 하면은 말하자면 읽기는 한국이 1등이고 핀란드가 2등이고, 수학을 보면은 한국이 1등이고 핀란드가 2등이고, 과학은 핀란드가 1등이고 한국이 3등이고 해서 말하자면 이 용어 상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2018년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4등, 핀란드가 2등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있어서는 핀란드가 3등이고 대한민국이 4등이고, 수학은 대한민국이 2등이고 핀란드는 조금 처지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세계 최고의 교육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국과 핀란드가 용어 상박이다. 그런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유의하셔야 됩니다. 핀란드의 교육 환경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학으로 이렇게 진학하는 게 있고, 직업학교로 이렇게 가는 포리텍으로 가는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는 대학이 21개가 있고, 포리테크닉이 31개, 직업학교가 31개. 그래서 학생들은 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은데, 단 하나, 핀란드는 어느 교육도 전부 무료라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생서부터 말하자면 대학까지가 다 무료고, 대학생들도 등록금만 무료가 아니고 하숙비도 많은 국가에서 대주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의 효율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핀란드가 1등, 우리 한국이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스템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핀란드에 가서 많이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 시스템을 형평교육 쪽으로 그래서 말하자면은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데 핀란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습 그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핀란드 학생들이 그 말하자면은 학습 효율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한국은 그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뭐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핀란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높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공, 이게 말하자면 학부의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율을 보면은 한국이 제일 일치를 안 하고 핀란드는 말하자면 실사구시의 학문을 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기업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학문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학습 효율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핀란드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등록금이 빵원인 나라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국공립 연평균 등록금을 보면은 미국이 제일 높고 한국이 두 번째, 일본이 세 번째인데 핀란드는 빵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한 한 이제 핀란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월급의 한 2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데 반해서 핀란드는 월급의 40%를 세금에 내니까 당연히 그 안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 시스템을 보러 갔을 때, 야, 핀란드는 말하자면 공짜 교육인데 왜 우리는 등록금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는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학에 자녀를 보낸 사람이 등록금을 말하자면 비용을 대는 거고 핀란드는 전체 국민이 등록금을 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세금으로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나라는 왜 등록금을 받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제도상의 차이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의 초중고교의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금융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유태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그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이 핀란드에서도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핀란드의 금융 이해력이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OECD에서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 핀란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이렇게 보면은 한국 학생이 말하면은 제일 높고 핀란드는 그렇게 낮은 것만은 아니죠. 핀란드도 높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을 이제 그 학습 시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말하자면 8시간 55분을 이렇게 하루 평균 학습을 한다고 하면은 핀란드 애들은 그 반밖에 안 하는 4시간 22분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 점수를 보면은 한국하고 핀란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학습의 효율성이 핀란드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요. 핀란드 학생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도 자살률이 한 2배쯤 높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는 올라가고 있고 핀란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핀란드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핀란드의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적다라고 하는 그 측정의
속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자살자 수는 명확한 지표잖아요. 몇 명이 죽었냐라는 건 지표인데 스트레스가 있냐 없냐라는 건 되게 주관식으로 너 스트레스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고 자살해버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핀란드 모델을 교육 모델을 완전히 100% 수용하는 데는 조금은 우리가 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1990년대 말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8.8%밖에 되지 않았고 핀란드는 30.2%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금 핀란드는 17.3으로 반타작이 됐는데 우리는 4배가 올라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핀란드가 어떻게 자살을 줄이는데 지혜를 발휘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한번 같이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게 가난할 때는 자살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서 맞으면 편해지면은 자살을 생각하는 이런 동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진국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선진국이 돼버리면은 또 자살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핀란드도 중진국 때 가장 높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한국은 이제 아직 지금 중진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살률 하락을 우리가 핀란드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대체적으로 핀란드에 대한 그 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20분 동안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핀란드 공부하러 온 게 아니고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망한 이후에 핀란드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얘기는 우리가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없다면 하고 생각하면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키아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보자는 게 우리가 핀란드를 이번에 방문하는 이유인데 이거를 두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분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기를 기대합니다.